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계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질 소비 지출이 줄었는데 그 감소폭은 팬데믹 이후 4년 반 만에 가장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네, 가계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6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습니다. 기타 상품과 서비스, 음식, 숙박 등에서 지출이 늘었지만 교통, 운송,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의류, 신발 등에선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제 소비 지출은 1.2% 감소했는데요.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량은 줄었다는 뜻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지며 소비 부진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감소폭도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6만 5천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 전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은 비슷했고 소비는 줄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득 수준별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 가구 소비 지출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 가구는 교육, 오락 문화 등 분야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소비 지출이 4.1%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는 소비 지출이 1.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소득 가구 중심으로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기타 상품 서비스와 보건 분야 지출은 증가했지만 의류, 신발, 주거, 수도, 광열 등에선 지갑을 닫았습니다. 한편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면서 평균 소비 성향은 70.5%로 0.5%포인트 하락하며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흑자액은 3.3% 늘어난 118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2분기 이렇게 어두웠던 경기는 3분기 들어서 각종 내수 진작책과 함께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경기는 나아졌지만 집값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자세한 설명을 오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2회 연속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은행 대출이 3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꿈틀거리는 집값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였습니다. 7월엔 만장일치 유지 결정이었다면 이번엔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잡혔으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올렸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자동차 수출 흐름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수출 측면에서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개선이 계속되겠지만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심이 반영됐습니다. 한은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속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금리 유지로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유지되면서 달러원 환율 변동성도 우선 방어했습니다. 다만 미 연준도 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거란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한은 금통위도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그렇다면 한은의 금리를 부여잡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도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만 그 상승세는 3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불안 조짐이 나와 조만간 나올 정부의 공급 대책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의 추이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8% 오르면서 지난주 0.09%보다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주춤한 영향입니다. 서초구는 이번 주 0.13%, 송파가 0.2% 오르면서 강남 3구 모두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다만 강북에선 마포구가 0.08%, 성동구가 0.19% 오르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모습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지수는 11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100을 넘기면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네, 전문가들 이야기를 관련해서 좀 들어보면 공급이 부족한 점을 서울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으로 많이 꼽죠. 네,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공급 부족 불안감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릴릴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7년 연속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 가구 수는 4만 3천 가구 늘었는데 공급 수는 3만 9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또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물량도 3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는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공급 촉진이 담길 예정입니다. 대책의 실효성이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인 만큼 신뢰성 있는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장 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에 예고됐던 대출 규제 강화 하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의 보증 요건을 강화해서 집값 대비 대출액 한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대책인데 문제는 이게 담보를 공동으로 잡는 각종 비아파트 대출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게 주택금융공사의 심사가 강화된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보증을 거절하는 공시가격 대비 비율을 낮춘 건데요. 주금공은 오늘부터 은행재원 일반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보증을 심사할 때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26%는 공시가격 140%에 담보 인정 비율인 LTV 90%를 곱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공시가격 5억 원인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 10명이 살고 있다고 해보면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5억 원의 126%인 6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주금공으로 보증 수요가 몰렸는데 이제 주금공까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구체적인 후폭풍은 어떨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일단 전세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세입자는 입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보증에 또 무주택 청년들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게다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임차인들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신규 유입이 끊길 수 있고요. 방을 빼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전세 사기와 무리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막상 다가구, 다세대 등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은 각종 준조세를 포함해서 공공이 가져가는 돈과 관련된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올해까지 2년간 유지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오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중에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하는데 자세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정부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합니다. 건정심에서 건보료율이 결정되면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건보료율은 7.09%로 2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를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요. 다만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앞서 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동결이나 인하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관련 동결 응답이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습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습니다.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는데요. 2010년 4.9%, 2011년 5.9% 등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7년에는 동결됐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는 건보료율이 동결됐는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지방에는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지방세 감면을 줄이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대신 세금을 더 깎아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또 악성 부동산이 되는 빈집의 철거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지역별 지방세 차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물류, 관광단지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의 경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 감소 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감면율이 지역 구분 없이 25%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감면 업종도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 관광 펜션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13만 4천 호에 달하는 빈집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50%를 신설하고 철거 후 3년 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 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03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가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악성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줍니다. 수수료로 100억 원 넘는 돈을 이제까지 캠코에 줬는데 그런데 정작 캠코의 징수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캠코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로 낮은 겁니까? 네, 국회 예결특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기준 국세청이 캠코에 맡긴 징수 위타객 대비 징수액 비율은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의 위타객은 3조 1,553억 원이었지만 캠코의 징수액은 155억 5,500만 원에 그치면서 징수율은 0.4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5조 7,644억 원을 맡겼지만 413억 원만 거두면서 징수율은 0.72%를 기록했고요.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면 총 위탁 금액은 56조 6,957억 원이었지만 징수액은 3,820억 원에 그치면서 징수율은 0.67%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국세청은 매년 약 15억 원씩을 들여 총 164억 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투입 금액 대비 징수액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징수율은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징수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이유가 뭡니까? 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을 캠코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징수율을 높이고자 국세청은 캠코의 위탁 수수료를 지난 1월부터 상향 개정했다고 밝혔고, 캠코 역시 재산조사 범위 확대 등 자체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이 같은 조치에도 위탁기관을 다양화해 경쟁구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경쟁구도 조성 시 실적 위주의 무리한 징수 활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금 체납과 탈세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은 본청 징세과를 중심으로 체납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인천공항과 면세점들 간의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2차 조정을 진행했지만 역시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면세점들의 공항 철수가 현실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중국 면세점이 인천공항 자리를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일단 법원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의 임대료 인하 요구안에 대해 2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세점들은 조정 기일을 앞두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임대료를 40% 낮춰달라는 기존 요구안을 수정해 5에서 10%포인트 낮춘 30에서 35% 인하 의견서를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항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늘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면세점들은 남은 8년 계약 기간 동안 현 임대료 수준을 내며 영업을 이어가거나 1,9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 철수하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 면세점들은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사업 철수까지 할 수 있다고 거론했었죠. 그게 현실화될지는 전망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만약에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 CDFG의 인천공항 진출 시도가 전망됩니다. CDFG는 앞서 2023년에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는데요. 다음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등의 분위기를 타고 한국 시장을 다시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면세점 기업들도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롯데면세점은 2023년 입찰에서 탈락하며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상황이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현재 부티크 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아직 중국을 포함한 다른 면세업체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의 철수가 확정되면 새로운 면세점을 막기 위한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G가 상용화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곳곳에서 속도가 느린 곳이 있다는 점 체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관련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KTX나 SRT 등 고속철도에서 유독 통신이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이 5G 등 통신 품질이 떨어졌던 52개 지역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5곳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17곳은 통신 품질이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모두 고속철도와 실내시설입니다. 5G와 LTE로 각각 나눠서 살펴보면 5G 품질 개선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었는데요. LTE는 품질 미흡 구간 7곳 중 6곳이 개선된 반면 5G는 품질 미흡 구간 19곳 중 절반도 못 미치는 8곳만 개선됐습니다. 다만 이 5G 신호 세기 자체가 약했던 접속 미흡 시설 26곳 중 21곳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 개선이 미흡한 세부 지역으로는 KTX와 SRT 경부 경전선과 SRT 전라선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네, 통신사별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송 속도가 느린 이 품질 미흡 지역에 대해서는 이 SK텔레콤의 개선율이 8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KT가 74%로 뒤를 이었고 LG U+가 61%로 개선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신호 세기가 약한 5G 접속 미흡 시설에서는 KT 개선율이 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LG U+ 개선율이 81%, SK텔레콤이 77%로 가장 낮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고속철도 내 5G 공동 이용 지역에서 이 품질 미흡이 잦아 이동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품질이 미흡한 지역 재점검을 통해 통신사들의 5G 품질 개선과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각종 민원 신청 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자동 제출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안팎으로 AI, 빅데이터에 기반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도 많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은데 이게 조금 연결만 잘 되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기술을 좀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거냐, 그리고 그것의 표현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와 함께 전국 최대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사상 최대 규모로 열어 내수 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